생각이 상황을 만든다. 정말 그렇다. 분명한 목표, 끈기, 불타는 열망과 생각이 결합되면 생각은 더욱 강력해지고 문화 물질적인 대상으로 바뀐다. 뉴저지주 웨스트 오렌지에 있는 에디슨 연구소로 향하는 화물 열차에 올랐을 때 에드윈 C. 반스는 불황자나 다름없는 행색이었다. 하지만 생각만큼은 왕과 같았다. 기차 안에서 반스는 많은 생각을 했다. 그는 에디슨 앞에 선 자신을 떠올렸다. 에디슨에게 일생일대의 열망, 그러니까 위대한 발명가의 동업자가 되고 싶다는 불타는 열망을 실현할 기회를 주겠느냐고 묻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반스의 열망은 단순히 희망사항이 아니었다. 소망도 아니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킬 만한 강한 열망이고 확신이었다. 몇 년 후 에드윈 C. 반스는 에디슨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서 다시 에디슨 앞에 섰다. 그때 그의 열망은 현실이 되어 있었다. 에디슨의 동업자가 된 것이다. 인생의 가장 커다란 꿈은 이루어졌다. 반스는 명확히 목표를 선택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자신의 에너지와 의지, 노력을 모조리 쏟아부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가 이루고 싶은 목표, 그가 찾는 기회는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찾아왔다. 누가 봐도 그는 에디슨의 사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톱니바퀴일 뿐이었다. 하지만 반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에디슨 연구소에 일하게 된 바로 그 날부터 늘 에디슨의 동업자였다. 이 놀라운 이야기는 확고한 열망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는지 보여준다. 반스는 그 무엇보다도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기를 열망했기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세웠고 뒤로 물러설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 그 열망에 인생을 걸고 열망이 실현될 때까지 마음속에 품었다. 웨스트 오렌지에 갈 때 그는 에디슨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청해 볼 테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에디슨을 만나서 내가 동업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다. 에디슨 연구소에서 내가 바라는 걸 얻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다른 기회도 찾아야 해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대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기로 마음먹은 건 오직 하나뿐이야. 에디슨의 동업자가 되는 것, 퇴로를 모두 불태우고 내 미래를 몽땅 그걸 얻는 능력을 갖추는 데 걸겠어 라고 생각했다. 그는 퇴로를 남겨두지 않았다. 승리 아니면 패배만이 있을 뿐이었다. 반스의 성공 비결은 그것뿐이다. 퇴로를 허용하지 마라. 옛날 옛적 한 위대한 전사가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의 군사보다 몇 배나 많은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군사들을 배에 태우고 적국으로 가서 군사와 무기를 내렸다. 그러고 나서 타고 온 배를 불태우라고 명했다. 첫 전투를 개시하기 전에 그는 연설을 시작했다. 보이는가? 우리가 타고 온 배는 모조리 불타고 있다. 승리하지 못하면 이 해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이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 승리 아니면 패배뿐이다. 그들은 승리했다. 어떤 일을 하든 승리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타고 온 배를 기꺼이 불태우고 퇴로가 될 만한 모든 걸 차단한다. 이것만이 불타는 열망, 다시 말해 승리의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언젠가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났다. 다음날 아침 상인 한 무리가 스테이트가에 서서 잿더미가 된 상점을 바라보았다. 이들은 상가를 재건할지 시카고를 떠나서 희망이 있는 지역으로 갈지 의논했다. 그리고 떠나기로 결정했다. 단 한 사람만 제외하고 말이다. 그 사람은 혼자 시카고에 남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그는 잿더미가 된 상점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저는 세계 최고의 상점을 세울 겁니다. 또다시 불이 난다고 해도
몇 번이고 그렇게 할 겁니다. 1871년의 일이었다. 상점은 재건되었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바로 마셜 필드 백화점이다. 이 백화점은 불타는 열망, 마음가짐, 이 지닌 힘에 대한 기념비다. 마셜 필드 역시 이웃 상인들과 같이 행동하는 편이 훨씬 쉬웠을 것이다. 일이 힘들고 미래가 암울해 보일 때 사람들은 쉬워 보이는 길을 택한다. 마셜 필드와 다른 상인들 사이의 차이를 눈여겨보라. 이 차이가 실패와 성공을 가른다. 누구나 부를 이룩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소망이 부를 가져다 주진 않는다. 부를 열망하고 마음을 완전히 쏟아붓고 확실한 방법과 수단을 계획하고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 계획을 따라야만 부가 찾아온다. 다른 저서에서 나폴레온 힐은 열망을 명확한 목적이라는 말로 바꿔 사용하기도 했다.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은 목표 설정보다 상위에 있다. 열망은 인생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지도다. 목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구체적인 단계일 뿐이다. 필생의 열망 혹은 명확한 목적이 있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커진다. 목표로 다가가는데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수록 기회를 더욱 기민하게 포착하고 더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모든 행동은 궁극적으로 이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되어야 한다. 이 목표가 내 열망, 인생의 목적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까? 목적이 곧 인생이 된다. 그것이 정신의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스며들기 때문이다.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6단계. 부에 대한 열망을 재화로 변화시키려면 명확하고 실용적인 6단계를 따라야 한다. 첫째, 돈의 액수를 정확하게 정하라.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식이여선 충분하지 않다. 둘째,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정확히 결정하라. 셋째, 돈을 손에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넷째, 준비가 되어 있든 아니든 열망을 실행할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다섯째,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써라. 액수, 날짜, 대가를 간결하고 또 분명하게 선언문으로 써라. 부를 일굴 계획을 분명하게 서술하라. 여섯째,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번, 아침에 일어나서 1번 읽어라. 선언문을 읽을 때는 이미 그 돈을 손에 쥔 모습을 보고 느끼고 믿어라. 특히 중요한 것은 6번째 지침이다. 아직 부가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느냐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지점에서 불타는 열망이 도움이 된다. 진심으로 강렬하게 부를 열망하고 그 열망에 완전히 몰두한다면 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는 어렵지 않다. 부를 바라고 부를 손에 넣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하라.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면 이 지침들이 터무니없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침은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한 인물인 앤드루 카네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카네기는 평범한 제철소 노동자로 초라하게 시작했지만 이 원칙들로 10억 달러가 넘는 부를 획득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은 토머스 에디슨 역시 이 6단계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이다. 에디슨은 이 원칙들이 부를 축적하는 일뿐 아니라 어떤 목표든 달성하게 해준다고 말했다. 신경생리학과 심리학이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인간의 행동 동기에 대해 한층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대의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법 역시 근본적으로는 힐이 제안한 방식과 같다. 연구에 따르면 힐의 제안처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종이에 옮겨 적은 후 자주 큰 소리로 읽어보는 행동에는 심리적 근거가 있다.
현대의 자기 개발 전문가들은 이 기법을 널리 사용한다. 이와 관련한 심리학적 원칙과 자기 암시 및 자기 최면의 근거는 유사하다. 이미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생각하라는 힐의 가르침 역시 오늘날의 수많은 자기 개발 전문가들이 창조적 시각화라는 용어로 설명하는 기법이다. 더 설명하기 전에 제시한 지침들을 그대로 따르라는 힐의 조언을 강조하고 싶다. 많은 독자들이 개념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추정하곤 한다. 1의 6가지 지침을 읽으면서 물론 글로 써두어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런 타입이 아니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고 라거나 좋아. 좀 단순한 사람들이야 큰 소리를 읽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지. 하지만 난 벌써 요지를 파악했는걸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당신이 우러러보는 수많은 명사들이 우둔하거나 단순해서 힐의 지침을 따른 것은 아니다. 힐의 목표를 글로 쓰고 입으로 읽어보는 것, 즉 실제 행위가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믿었다. 심리학자와 자기개발 전문가 역시 이 말에 동의한다. 그러니 그냥 하라. 이 6단계의 지침을 따르는 건 전혀 힘들지 않다.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하는 일도 아니다.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하지만 이 지침에는 불을 일구는 일은 요행에 맡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할 만큼의 상상력이 필요하다. 부에 대한 열망을 불태우면서도 실제로 불을 일구리라고 믿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 없다. 당연하지 않은가? 원대한 꿈의 힘. 오늘날에는 아이디어, 실행 방식, 지도자, 발견, 방식, 스타일, 형태, 다양성 등에서 새로운 것이 요구된다. 새롭고 더 나은 것을 요구하는 그 이면에 있는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필요한 단 하나의 자질은 바로 명확한 목적이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것을 달성하겠다는 불타는 열망이 필요하다. 진심으로 부를 갈망하는가? 세상의 지도자들은 늘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기회라는 힘을 이용하고 행동에 나선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런 기회를 잡아 도시, 마천루, 공장, 운송업, 엔터테인먼트 등 인생을 더 빠르고 편리하고 더 낫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편의시설로 치환했다. 불을 일구는 계획을 세울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꿈에서 끌어내리게 하지 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두려면 문명을 가치 있게 만들겠다고 꿈꾸었던 위대한 개척자의 정신을 지녀야 한다. 국가의 생명력을 불어넣겠다는 정신, 이것이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세상에 제시할 진정한 기회다. 불타는 열망은 꿈꾸는 자들의 출발점이자 도약대다. 꿈은 무관심이나 나태함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야심이 부족한 사람에게서도 생겨나지 않는다. 당신이 소망하는 일이 올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고 실행하라. 실패할 거야 라는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라. 사람들은 실패란 성공의 씨앗임을 알지 못한다. 마르코니는 무선으로 소리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꾸었다. 그가 공기 중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원리를 알아냈다고 말했을 때 그의 친구들은 그를 정신병원에 데려가 입원시켰다. 하지만 그는 말도 안 되는 몽상을 한 것이 아니었다. 라디오가 그 증거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형편이 낫다. 오늘날에는 과거의 마르코니 같은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할 기회가 열려 있으니 말이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최근의 실패로 위축되어 있다면 이제 그 실패를 자신이 지닌 가장 가치 있는 자산으로 만들 방법을 배울 때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초라하게 시작하고 수없이 마음 아픈 고통을 겪었지만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성공한 이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은 대개 위기의 순간에 또 다른 자아를 발현함으로써 찾아왔다. 우리는 손실이 일어나면 다른 것들 말고 그 손실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하지만 손실을 생각할수록 또 다른 손실이 일어날 뿐이다. 손실에 대해 생각하는 걸 멈춰라. 그 경험에서 얻게 될 이익에 정신을 집중하라.
그 어떤 장애물을 맞닥뜨린다고 해도 자신에게 장애물이 없다고 여기고 패배로 받아들이지 않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라. 또 다른 자신과 친구가 되어라. 그러면 무엇을 하든 같은 목표를 지닌 친구와 함께 된다. 설득의 기술을 자신에게도 적용하라. 아주 유용할 것이다. 시드니 포터는 어마어마한 불운을 맞닥뜨린 후에야 내면에 잠들어 있던 천재성을 깨달았다. 그의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의 교도소에 수용되었다. 좁고 사방이 막힌 감옥에서 그는 또 다른 자아를 깨닫고 단편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오 헨리라는 필명으로 잡지사에 소설을 기고했다. 상상력을 사용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비천한 범죄자나 낙오자가 아니라 위대한 작가임을 발견했다. 출감할 때 오 헨리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단편소설 작가가 되어 있었다. 멀 해거드의 가족은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에서 개조 트레일러에서 살았다.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멀은 소년원을 전전했다. 16살에 학교를 그만둔 뒤 4년 동안 멀인 세상에 남긴 흔적은 자동차 절도, 빈집 털이, 화폐 위조 등의 전과 기록뿐이었다. 20살이 될 무렵 그는 샌퀸틴 주립 교도소에서 목욕하는 동안 다루기 힘든 죄수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때 멀은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만났다. 조니 캐시가 재수자들을 위해 연 콘서트에서 큰 감동을 받고 사형수와의 대화, 독방 수감이라는 경험을 하면서 그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를 깨달았다. 그 자아는 음악을 통해 말을 걸어왔다. 멀은 감옥에서 운영하는 야간 학교에 등록하고 철저하게 자신에게 파고든 끝에 2년 반 후 가석방되어 감옥을 나왔다. 그는 베이커스 필드로 돌아가서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배수로를 파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작곡 실력을 갈고 닦으며 공연을 했다. 3년 만에 그는 레코드 녹음 계약을 맺었으며 5년 만에 음악 차트 10위권에 진입했다. 그리고 현대 컨트리 음악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가 되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기로 작동되는 전등을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고 이 꿈을 꾸준히 실행에 옮기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는 1000번도 넘게 실패했다. 하지만 그 꿈을 꾸준히 밀어붙인 끝에 마침내 머릿속에 잠들어 있던 천재성을 발견했다. 딘 케이먼은 10대에 회사를 차렸고 음향 및 조명 자동 제어 장치를 만들어 팔았다. 타임스 스퀘어에서 열리는 새해 전야의 골드록 행사에서 이 장치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도 그는 고등학생이었다. 대학에 진학했지만 그는 졸업에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자동 주사기라고 부르는 휴대용 주사 펌프를 만드느라 바빴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그는 혁명적인 신장 투석기계, 당뇨 환자용 인슐린 펌프를 발명했고 심장 스텐트 시술에 쓰이는 스텐트를 개량했다. 그의 발명품은 의학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다. 그가 특허를 받은 발명품은 150종 이상이나 됐다. 어느 날 휠체어를 탄 남자가 갓돌 때문에 도로로 올라가는데 애를 먹는 모습을 보고 케이먼은 사람들이 휠체어의 움직임에 제약을 받지 않게 하는 장치를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결과물이 아이봇이다. 이 혁명적인 바퀴 장치는 인체의 움직임을 모방하는 컴퓨터와 자이로스코프 시스템을 이용한 것이다. 연성만이 아니라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있고 울퉁불퉁한 도로로 달릴 수도 있으며 사용자가 서 있는 사람의 눈 높이까지 일어날 수 있게 해준다. 사용자가 휠체어에서 내려서 움직여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순간에서 해방시켜주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 2001년 케이먼은 세그웨이를 발표하면서 신문의 1면을 차지했다. 이 1인용 이동장치는 아이봇의 기술에 기초한 장치로
두 바퀴짜리 스쿠터처럼 생겼다. 앞뒤 좌우로 움직이고 운전자가 몸 위치를 살짝 바꾸는 것으로도 멈췄을 수 있다. 교통경찰과 시의회가 세그웨이를 인도에서 사용할지 도로에서 사용할지를 두고 논쟁하는 동안 케이먼은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그의 다음 꿈은 빛을 사용하지 못하는 변방 지역에 불을 밝혀주는 발명품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어떤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전기 발전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는 혁명적인 폐쇄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냈는데 엔진 열로 시간당 10갤런의 물을 정화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놀라운 발명품은 오염된 물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지역에 안전한 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데 비용이 낮으면서 안전하게 전기의 힘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긴 케이먼은 기업가로서 토머스 에디슨처럼 장치를 만들고 홍보하여 발명품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 가난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헨리 포드는 말이 끌지 않는 마차를 꿈꿨다. 그는 기회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가진 수단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 그가 꾼 꿈은 이제 전 지구를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 그는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누구보다 더 많이 계획을 실행했다. 꿈을 쫓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덕분이다. 일은 당대의 가장 힘있고 성공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들을 고취한 꿈, 그들이 맞닥뜨린 장애물, 그리고 어떻게 내면의 용기를 찾고 실패를 극복했는지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이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다. 일은 수많은 발명가와 20세기 미국 산업의 토대를 닦은 기업가들을 만났다. 그것도 그들이 지난 역사가 되었을 때가 아니라 신문에 오르내리던 당시의 말이다. 그 후 25년간 힐은 기업을 세우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하고 새로운 꿈을 꾼 그 다음 세대들의 비결과 습관을 알아냈다. 힐이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분석하여 성공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랫동안 이런 인물들과 폭넓게 접촉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자기 개발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켰고 오늘날까지 출간된 모든 자기 개발서의 기본서로 꼽힌다. 이 책이 성공하면서 수많은 기업가들이 자서전을 출간하여 꿈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패에 어떻게 직면하며 어떻게 사업적 성과를 올렸는지 자세히 설명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부에 관한 정보들을 클릭 한 번으로 접할 수 있으며 위대한 기업가들과 성공한 CEO들의 말을 직접 듣고 보고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말하는 원칙이란 이 책에서 힐이 설명했던 원칙들과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꿈꾸고 실패하고 교훈을 배우고 마침내 성공했다.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과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자신이 목적하는 대상을 얻어내리라고 믿기 전에는 그 일을 할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이다. 희망이나 소망이 아니라 믿음을 지녀야 한다.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닫힌 마음은 신뢰, 용기, 믿음을 고취하지 못한다. 기억하라. 더 높은 곳을 향하고 부와 번영에 필요한 것은 노력 말고는 없다.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받아들이지 마라. 열망은 자연의 법칙을 넘어선다. 이제 소개할 사람은 이 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사례이자 내가 아는 가장 비범한 인물이다. 나는 그가 태어난 순간 만났다. 그는 듣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났다. 의사는 그가 평생 듣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의견에 반발했다. 내게는 그럴 권리가 있었다. 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나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에만 담아두었다. 나는 내 아들이 듣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반드시 방법이 있으며 내가 그 방법을 찾아내리라고 믿은 것이다. 에머슨의 말이 떠올랐다. 사물을 관장하는 법칙은 우리에게 믿어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만 하지요. 누구나 각자 따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올바른 지침이 들릴 것입니다. 올바른 지침이라 그건 바로 열망이다. 무엇보다도 나는 아들이 듣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열망했다. 그리고 그 열망은 한 번도 사그라진 적이 없었다. 한순간도. 나는 귀의 도움 없이도 뇌로 소리를 전달하는 방법과 수단이 있으리라는 불타는 열망을 아이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아이가 내게 협조할 만큼 자라자 나는 아이의 마음을 듣는 일에 대한 불타는 열망으로 가득 채웠다. 그러면 자연히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 열망을 물리적 현실로 바꾸어 줄 것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매일같이 결심을 다졌다. 내 아들은 듣게 될 거라고 말이다. 아이는 자라면서 주변의 사물들을 감지하기 시작했고 아주 미약하나마 아이에게 청력이 있음이 드러났다. 보통 아이들이 말을 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말을 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지만 행동을 통해 어떤 특정한 소리를 미약하게나마 듣고 있음을 보인 것이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것뿐이었다. 나는 아이가 아주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청력을 점점 발달시킬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러고 나서 벌어진 일은 내게 희망을 주었다. 축음기를 샀을 때의 일이다. 처음 음악을 들은 순간 아이는 완전히 도취했다. 아이는 그 기계에 즉각 반응했다. 한 번은 거의 2시간 동안 축음기 끄트머리에 이를 대고 서 있었다. 몇 년이 흐른 후에야 나는 그 행동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바로 골전도라는 현상이었다.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개념이었다. 아이가 축음기에 빠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알아냈다. 아이의 머리 아래쪽, 외이도 근처에 입술을 대고 말하면 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이었다. 아이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즉시 소리를 듣고 말하겠다는 열망을 아이의 마음에 심어주기 시작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는 걸 아이가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고 독립성, 상상력, 듣겠다는 강한 열망을 키워줄 만한 이야기를 지어내서 들려주었다. 나는 한 가지 이야기를 거듭해 들려주었다. 대신 매번 새로운 내용을 덧붙이고 극적인 색채를 입혔다. 아이가 겪는 고통이 골칫거리가 아니라 대단한 자산이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내용이었다.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역경은 성공의 씨앗을 품고 있음을 확신했다. 이렇게 확신에 차 있긴 했지만 당시 나는 아들의 장애를 어떻게 자산으로 바꿀 수 있을지 전혀 감도 잡히지 않았다. 6센트로 새로운 세상을 얻어내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들은 나를 믿었고 그것은 정말로 놀라운 결과를 일으켰다. 아이는 내 말에 어떤 의구심도 품지 않았다. 나는 아이가 형과는 완전히 다른 장점이 있으며 그 장점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리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가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특별히 신경을 써주고 친절을 베풀 것이라고 말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그렇게 해 주었다. 또한 아이가 신문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형보다 큰 이점이 있을 거라고 말했다. 귀가 들리지 않아도 명랑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소년이란 점을 보고 사람들이 신문값을 후하게 쳐줄 것이라고 말이다. 아들이 7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자극을 준 것이 결실을 맺었다. 아이는 자기도 신문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몇 달 동안 졸랐다. 하지만 아내는 허락하지 않았다. 마침내 아이는 제 힘으로 그 일을 추진했다. 어느 날 오후 가정부와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을 때 주방 창문으로 빠져나가 이웃 구두방에서 6센트를 빌려 신문을 사서 판 것이다. 그 다음 그 돈으로 다시 신문을 사들여서 팔았다. 그날 밤 늦게까지 아이는 이 일을 반복했다. 나중에 계산해보니 구두방에서 빌렸던 6센트를 돌려주고 나서도 순이익은 42센트나 되었다. 밤이 되어
우리 부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손에 그 돈을 꼭 쥐고 말이다. 아내는 아이의 손을 펴서 동전을 집어들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이 이룬 첫 성공에 감격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들의 마음에 믿음의 태도를 심어주려 했던 그간의 노력이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아내의 눈에는 이 일이 귀가 들리지 않는 어린 소년이 거리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돈을 버는 생애 처음 한 모험으로 보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거둔 용감하고 야심차고 독립적인 어린 사업가를 보았다. 아이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 사업을 했고 그 결과 성공했다. 나는 기뻤다. 그리고 무척이나 감동했다. 아이에게 평생의 자신이 될 지략이 있다는 첫 신호였기 때문이다. 교사가 아주 가까이에서 크게 외치지 않으면 전혀 듣지 못했지만 아이는 초,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들어갔다. 농아학교에 가지도 않았고 가족끼리도 수화를 사용하지 않았다. 아이가 말을 하고 들을 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학교 행정실과 수없이 입씨름하면서도 우리는 이 결정을 끝까지 지켰다. 고등학교 시절에 아이는 전기 보청기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별 도움은 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기 몇 주 전 아이의 인생에 전환점이 될 만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났다. 보청기 회사에서 시험용으로 전기 보청기를 보내온 것이다. 이미 보청기에 실망한 적이 있어서 별 기대는 없었다. 마침내 그 기계를 대충 머리에 쓰고 전원을 넣자 그 순간 마법이 일어났다. 정상적으로 듣겠다는 일생의 열망이 실현된 것이다. 난생 처음으로 아이는 정말로 들었다. 평범한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말이다. 자신에게 다가온 변화된 세상에 크게 기뻐하면서 아이는 전화기로 달려가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다. 다음 날 난생 처음으로 아이는 강의 중에 교수님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들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크게 소리 지르지 않고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세상이 변한 것이다. 아이의 열망은 마침내 보상을 받았다. 하지만 그 위협은 아직 달성된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자신의 장애를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확실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계속 찾아 나갔다. 생각이 기적을 일으킨다. 새로이 발견한 소리의 세상이 주는 기쁨에 흠뻑 젖어 아이는 보청기 회사에 편지를 써서 자신의 경험담을 열정적으로 풀어놓았다. 편지를 받은 보청기 회사는 감동하여 아이를 뉴욕으로 초대했다. 아이는 기술팀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사를 견학했다. 변화된 세상, 직감, 아이디어, 그리고 영감,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음속에 번뜩였다. 장애를 자산으로 전환시키는 사고 자극이 일어난 것이다. 그 자산은 다가올 미래에 수많은 돈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아이는 자신의 변화된 세상에 대해 말할 방법을 찾는다면 보청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한 달 동안 아이는 열심히 조사했고 보청기 회사의 전반적인 마케팅 시스템을 분석했다. 그러고 나서 전 세계 청각장애인들에게 자신의 변화된 세상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을 세웠다.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2년짜리 계획이었다. 계획서를 회사에 보여주자 회사는 아이에게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아이의 꿈은 소박한 것이었지만 그 결과 보청기의 도움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고통을 경감해 주게 되었다. 아내와 내가 아이의 마음에 불어넣어준 열망이 아니었더라면 블레어는 평생 말을 할 수 없는 농아로 남았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듣고 말하며 살아간다는 열망을
아이의 마음속에 심어 주었을 때 어떤 기이한 영향력이 고동쳐 대자연이 아이의 뇌와 외부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었다. 불타는 열망은 스스로를 물리적 실체로 바꾸는 교묘한 방법을 지니고 있다. 블레어는 평범한 사람처럼 듣게 되길 열망했다. 그리고 이제는 들을 수 있다. 아이의 장애와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아이는 열망이 확실하지 않았더라면 연필 한 뭉치와 주석 깡통 하나를 들고 길거리에 나설 운명이었을 것이다. 내가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심어준 작은 하얀 거짓말, 그러니까 제 기능을 못하는 청력이 위대한 자산이 되리라는 믿음을 이끌어준 그 거짓말은 정확히 실현되었다. 믿음이 실현될 수 있다는 생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오페라 가수 슈만 하잉크에 관한 짧은 신문 기사는 이 비번 여성이 거둔 성공에 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열망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는 사실 말이다. 가수 생활을 막 시작했을 무렵 슈만 하잉크는 빈 국립 오페라 극장에 예술 감독을 찾아가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청했다. 감독은 한눈에 보기에도 초라하고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를 한 소녀를 보고는 친절한 기미라고는 조금도 없이 이렇게 거절했다. 그 얼굴에 개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데 어떻게 오페라 가수로 성공할 생각을 한담? 이런 그 생각은 그만두는 게 좋아, 아가씨. 재봉틀이나 사서 일이나 하러 나가렴. 절대 가수가 될 제목이 아니니까. 그다지 오래전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 예술 감독은 노래하는 기술은 많이 알았겠지만 열망이 지닌 힘은 알지 못했던 것 같다. 열망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말이다. 열망의 힘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천재에게 폭언을 퍼붓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을 리 없다. 어느 세대에서든 이런 일이 일어난다. 대스타라고 해도 한 번은 실패를 경험하고 재능이 없다는 말을 듣는다. 하지만 실패한 순간에도 그들의 열망은 그 실패보다 훨씬 컸다. 한편 재능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을 듣고 이름은 날리지 못한 사람 역시 수없이 많다. 그들은 그저 열망이 충분치 않았던 것뿐이다. 한 번의 실패를 패배로 받아들인 것이다. 몇 년 전 나와 사업을 함께하는 친구 한 사람이 병에 걸렸다. 그는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되었고 마침내 수술을 하러 입원하게 되었다. 의사는 내게 친구가 살아남을 확률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건 의사의 의견일 뿐 환자의 의견이 아니었다. 수술실로 실려가는 침대에서 친구는 내게 속삭였다. 불안해하지 말게. 나는 며칠 후에 여기에서 나갈 테니. 그리고 환자는 안심할 만한 결과를 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 담당 의사가 말했다. 열망이 환자분의 목숨을 살린 겁니다. 이 환자분이 죽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내치지 않았더라면 회복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나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뒷받침된 열망의 힘을 믿는다. 나는 이 힘이 보잘것없이 시작한 사람들을 부와 힘을 지닌 자리까지 오르게 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 그것이 희생자의 무덤을 파헤치는 모습도 봤다. 그러니까 수백 번 패배한 뒤에도 무대에 올라가도록 해 주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 열망은 들리지 않는 세상에 태어난 내 아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똑같은 행복을 누리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었다. 열망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이 장의 서두에서 언급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것이다. 기이하고 강력한 몇 가지 원칙을 따르면 강한 열망은 불가능이란 단어를 떠올리지 않고 실패를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힘이 된다. 믿음은 마음의 연금술사다. 믿음이 생각과 결합되면 그 즉시 잠재의식이 그 진동을 낚아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하여 무한지성으로 보는다. 믿음과 사랑, 성애의 감정은 가장 강력한 긍정적인 감정이다. 이 세 가지 감정이 섞이면 그 즉시 잠재의식에 다 생각을 물들인다. 그러면 생각은 형태를 갖추고 무한지성으로부터 반응을 끌어낸다. 일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믿음과 무한지성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합의를 담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언급하는 믿음은 자신감, 신뢰를 가지라는 의미이다.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확실하고 안전하게 믿으라는 말이다. 힐이 의도한 대로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잠재의식 수준에서 믿음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마음 한구석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의구심이 치밀어 오른다거나 믿는 신용만 한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 당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잠재의식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감이 완전하지 않으면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확신이 없으면 믿음을 지닐 수 없다. 무한지성은 인간 정신의 일부분, 다시 말해 예감, 통찰력이 번뜩이는 순간 논리를 뛰어넘는 사고 과정을 정의하고자 사용한 단어이다. 힐의 개념은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른 것과 현대 심리학자들이 몰입 상태 혹은 좋은 상태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 무한지성은 따로 한 장을 할애해 더 깊이 있게 다룰 것이다. 한편 사고에 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현대 심리학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칼 융의 연구를 바탕으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모두 인간의 정신이 의식 수준과 무의식 수준에서 작동한다고 여겼다. 다만 잠재의식의 역할과 그것이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힐은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여 의식과 잠재의식에 관해 융과 비슷한 관점을 세웠다. 힐의 관점을 살펴보자. 의식. 의식은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의 오감을 통해 유입되는 정보를 받아들인다. 의식은 생각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걸러낸다. 의식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조합하고 계획을 세우는 지능을 말한다. 잠재의식. 잠재의식은 의식이 받아들인 것과 똑같은 정보에 접근하지만 의식처럼 논리적인 추론을 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취한다. 가치 판단은 하지 않는다. 여과하지도 잊지도 않는다. 잠재의식은 의식적으로 접근하고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환경이 갖추어지면 잠재의식에 머물러 있던 잊혔던 모든 정보와 생각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잠재의식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정보는 의식적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믿음을 개발하는 방법. 믿음에는 자기 암시의 원칙이 작용한다. 잠재의식 수준에서 확신이 이루어지거나 잠재의식에 반복적으로 어떤 생각을 주입하면 믿음이 생겨난다. 중요한 사실은 자기 암시가 열망을 물리적인 형태나 재화로 바꾼다는 점이다. 믿음이라는 감정, 그러니까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완전한 믿음을 자발적으로 개발하려면 반복하여 확신을 심어주는 수밖에 없다. 당신이 왜 이 책을 읽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망이라는 사고 자극을 돈이라는 물리적 대상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싶어서이다. 자기 암시와 잠재의식을 다룬 장에서 제안한 지침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받게 되리라는 생각을 잠재의식이 확신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잠재의식은 확신에 의거해 움직이고 확신은 믿음이라는 형태가 되며 그에 따라 열망을 실현한 명확한 계획이 나오게 된다. 자신에 대한 믿음,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자신이 의지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13가지 성공 원칙들을 숙지하고 사용한다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마음가짐을 갖추게 될 것이다. 감정 혹은 사고의 한 축인 느낌은 생각에 활력과 생명력, 행동력을 안겨준다. 믿음과 사랑, 성애에 대한 감정은 어떤 사고 자극과 결합되면
더 큰 행동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어떤 생각이든 감정 및 믿음과 결합되면 그 즉시 그것과 동등한 물리적 형태로 바뀌게 된다. 애석하게도 믿음만이 사고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 특히 부정적인 감정 역시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생각 역시 잠재의식을 통해 물리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이다. 한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처음 죄를 저질렀을 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불편해합니다. 그 범죄 상황을 지속하게 되면 점차 익숙해지고 그걸 견뎌내게 됩니다. 오랫동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마침내 그것을 수용하고 아무 영향도 받지 않게 되지요. 부정적인 생각 역시 충분히 반복적으로 잠재의식에 새겨지면 마침내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무의식적으로 그 생각을 실행하게 된다. 이때 잠재의식은 가급적이면 가장 실용적인 방식으로 물리적 형태로 바꾼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불운을 탁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불운이라고 불리는 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인해 자신이 가난뱅이에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 불운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불운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이 잠재의식의 선택을 받아 물리적 형상을 갖추게 된 것이다. 믿음은 잠재의식이 활동하게 만든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어떤 열망이든 잠재의식에 불어넣을 수 있고 그럼으로써 물리적 혹은 재화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일 혹은 믿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을 통해 물리적 등가물로 변환된다. 믿음이 명하는 일은 그게 무엇이든 실행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잠재의식이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속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내가 아들의 잠재의식을 속인 것처럼 말이다. 이런 속임수를 현실로 이루려면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이미 소유했다고 잠재의식에 주입하라. 현대의 동기부여 이론 중에 잠재의식은 무엇이 현실이고 생생한 상상인지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 있다. 이 개념을 뒷받침하는 유명한 연구는 농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선수들은 세 팀으로 나누어 자유투 연습을 했다. 각 팀은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침을 받고 팀별로 따로 연습했다. 한 팀은 매일 골대에 자유투를 던지는 연습을 하게 했다. 두 번째 팀은 연습하지 않고 심지어 농구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세 번째 팀 역시 연습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대신 매일같이 골을 넣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연상하는 연습을 하게 했다. 실험이 끝나고 세 팀의 기량을 다시 측정했다. 연습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 팀은 기량이 감소했다. 연습을 매일 한 팀은 뚜렷하게 기량이 향상되었다. 실제 연습 대신 상상 연습을 했던 팀은 매일 연습한 팀과 똑같은 수준으로 기량이 향상되었다. 일은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속일 수 있다고 말한다. 잠재의식에 확실한 아이디어를 심어주면 잠재의식이 그 아이디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움직인다는 것이다. 여기서 관건은 확실한 아이디어이다. 잠재의식에 메시지를 보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저변에 그게 먹힐까 하는 의구심이 달라붙어 있다면 잠재의식은 그 의심도 함께 받아들인다. 서로를 무효화하라는 메시지들을 함께 보내는 셈이다. 그렇기에 믿음을 가지고 실행하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다. 잠재의식은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긍정인지 부정적인지 판단하지 않으며 투입되는 정보가 지닌 힘, 그러니까 그 생각이 얼마나 감정적이냐에 따라 반응한다. 긍정적인 감정이 정신을 지배하게 하라. 자신에 대한 믿음은 지침을 읽는 것만으로는 생겨나지 않는다. 이해했다면 이제 이론을 적용할 때다. 실험하고 연습하여 자신이 잠재의식에 지시하는 것과 믿음을 결합한 능력을 키워나가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잠재의식에 그렇게 지시하면 잠재의식이 즉시 지시를 받아들이고 움직일 것이다.
마음이 긍정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믿음의 정신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만들기.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니라고 설파한다. 하지만 어떤 신조나 종교적 믿음을 지니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그 믿음을 지닐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믿음이란 자기 암시가 만들어내는 정신상태라는 사실도 설명하지 않는다. 이제 자신에게 목표를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일구게 하는 원칙을 쉽게 설명하려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영원한 생명과 힘을 주고 사고 자극을 행동으로 바꾸는 불로장생약이다. 이 말을 2번, 3번, 4번 읽어라. 큰 소리로 읽어라. 믿음은 자기 암시를 통해 불을 끌어내는 출발점이다. 또한 과학이 분석할 수 없는 기적과 수수께끼의 토대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내는 평범한 사고를 영적인 것으로 바꾼다. 믿음은 무한지성의 힘을 끌어내고 사용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기 암시의 마법.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믿게 된다. 거짓말을 거듭하다 보면 마침내 그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온통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은 연민이나 기타 감정과 결합될 때 동기를 유발해 행동을 지시하고 다스리게 된다. 생각이 감정과 결합되면 자석 같은 힘이 발휘되어 유사하거나 연관된 생각을 끌어당긴다. 이 사실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어떤 감정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생각은 씨앗에 비유할 수 있다. 씨앗을 비옥한 토양에 심으면 싹이 트고 줄기를 뻗고 계속 번식한다. 작은 씨앗 한 톨은 수백만 개의 씨앗을 만들어낸다. 인간의 정신도 지속적이고도 지배적인 생각에 부합하여 자신에게 공명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마음속에 품은 아이디어나 생각, 계획, 목적은 친척을 집으로 초대하는 주인과 같다. 친척들은 스스로 힘을 더해 나가고 점점 성장하여 마침내는 그것을 품은 사람의 마음속에 주요한 동기로 자리 잡는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나 계획 혹은 목적의 씨앗을 어떻게 마음에 심을 수 있을까? 생각을 반복하면 된다. 어떤 아이디어든 계획이든 목적이든 상관없다. 그래서 확실하고 중요한 목표를 글로 쓰고 기억으로 기록하고 그것이 잠재의식에 울려 퍼질 때까지 매일같이 큰 소리로 반복해 읽으라고 한 것이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하면 불운한 과거에서 벗어나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를테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신감 부족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자기 암시의 원칙으로 극복하고 용기를 바꿔나갈 수 있다. 간단한 문장으로 긍정적인 사고 자극을 만들어내고 기억에 새기고 그것을 잠재의식의 무기고에 안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말하면 된다. 부족한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쓸 수 있다. 자신감 선언. 1. 내게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 따라서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끈질기게 행동해 나가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것을 약속한다. 2. 지배적인 생각은 외적으로 물리적 행동으로 나타나며 점차 물리적 현실로 바뀐다. 따라서 매일 30분씩 집중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려볼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음속에서 분명한 심리적 형상을 만들어낼 것이다. 3. 자기 암시의 원칙에 따르면 그 어떤 열망이든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마침내 목표를 달성할 실용적인 수단을 찾아내게 된다. 따라서 나는 매일 10분씩 시간을 내서 자신감을 개발할 것이다. 4. 인생의 주요 목표를 명확하게 글로 쓴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 자신감을 갖출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다. 5. 부와 지위는 진정성과 공정함 위에 새겨진 것이라야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거래는 하지 않겠다. 내가 사용하고 싶은 힘을 끌어당기고 사람들의 협조를 구하여 성공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설득할 것이다. 나 역시 기꺼이 그들을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인류에 대한 애정을 키우고 증오, 질투, 부러움, 이기심, 회의적인 생각을 버릴 것이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게 할 것이다. 나 역시 그들과 나 자신을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선서에 서명하고 이를 기억하고 매일 한 번씩 반복해 읽고 이 선서를 완전히 믿을 것이다. 그 믿음이 내 사고와 행동에 점차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는 자주적이고 성공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 선서는 심리학자들이 자기 암시라고 부르는 자연 법칙에 따른 것이다. 건설적으로 사용한다면 성공으로 나아가는 검증된 기법이다. 하지만 반대로 사용하면 너무나 쉽게 파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이 선서에는 무척이나 의미심장한 진실이 담겨 있다. 패배에 주저앉는다면 가난하고 비참하고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리라는 점이다. 자기 암시의 원칙은 부정적인 생각에도 똑같이 적용되므로 사고 자극은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관계없이 그에 걸맞은 물리적 형태로 나타난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으키는 재앙. 잠재의식은 건설적인 사고와 파괴적인 사고를 구분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 작동한다. 잠재의식은 용기나 믿음에서 촉발된 생각뿐만 아니라 공포에서 촉발된 생각 역시 실현한다. 경기는 건설적으로 사용하면 산업의 방향을 바꾸고 유용하게 쓰이지만 마찬가지로 잘못 사용되면 생활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자기 암시의 법칙. 자기 암시의 법칙 역시 우리를 평화롭고 부유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비참과 실패, 죽음의 골짜기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지 우리가 자기 암시에 관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마음이 공포와 의심으로 가득하다면 무한지성의 힘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자신의 능력에 의구심을 품으면 그 힘을 사용할 수 없다. 자기 암시의 법칙은 불신과 의심 역시 똑같이 받아들여 그것을 물리적 현실로 바꾼다. 자신에게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잠재의식에 그 생각들이 단단히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그 생각 자체가 단단해진다. 자기 능력을 확신하면 그것을 믿어야만 한다는 마음 일부가 무한지성에 가 닿을 수 있게 된다. 무한지성이 작동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의식 역시 그 믿음에 저항하지 않게 된다. 의식이 저항하지 않으면 잠재의식이 창조적인 생각들을 의식으로 보내기가 더욱 쉬워진다. 인생에서 믿음의 힘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번에는 믿기가 더욱 쉬워진다. 바람이 배를 이리저리 움직이듯이 자기 암시의 법칙 역시 생각이라는 돛을 어느 방향에 두느냐에 따라 우리를 위로 끌어올려주기도 하고 아래로 끌어내리기도 한다. 다음의 시에는 상상치 못한 성취로 이끌어주는 자기 암시의 법칙이 잘 표현되어 있다. 여기에서 강조된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시인이 품은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패배할 것이다. 감히 내가 어떻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시도도 못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패배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한 것은 사람의 의지에서 성공이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자신에게 압도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자신이 높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바로 그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는 강한 자, 꽤 바른 자가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든 빠르든 늦든 마침내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믿음의 힘에 관한 증거를 보고 싶다면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이 이론의 성취를 보면 된다. 그 목록의 가장 꼭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기독교의 근간은 믿음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이 위대한 힘의 의미를 곡해하는지 차치하자.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행한 업적, 기적으로 설명되는 모든 일은 믿음이다. 기적이라는 현상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불리는 마음가짐을 통해 이루어진 일일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믿음으로 무엇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척이나 놀라운 사례다. 간디는 누구보다 크나큰 잠재력을 발휘했다.
그는 정통적으로 힘으로 여겨지는 수단, 그러니까 돈, 전함, 군인, 전리품 같은 것은 전혀 없었는데도 힘을 지니고 있었다. 대신 그에게는 믿음의 원칙을 이해하고 2억 명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는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간디는 2억 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합치되도록 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놀라운 위협을 달성했다. 믿음이 아니고서야 지구상에 어떤 힘이 있도록 할까? 아이디어 하나로 불을 일구는 법. 이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 1900년대 US 스틸사가 설립된 이야기를 살펴보자. 먼저 US 스틸사는 찰스 M. 슈와브의 상상력을 통해 아이디어의 형태로 탄생했다. 두 번째로 슈와브는 이 아이디어에 믿음을 결합시켰다. 세 번째로 아이디어를 물리적, 재화적 실체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네 번째,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행한 그 유명한 연설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다섯째, 그는 꾸준하게 계획을 따랐으며 계획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확고한 결단을 계속 떠올렸다. 여섯째, 성공하겠다는 불타는 열망으로 성공할 채비를 마쳤다. 막대한 부를 어떻게 이룩하는지 궁금하다면 US 스틸사의 설립에 관한 이야기가 실마리를 줄 것이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면 이 이야기가 그 의심을 지어줄 것이다. US 스틸사의 이야기 역시 이 책에서 제시하는 성공 원칙들에 비추어서 살펴볼 수 있다. 아이디어의 힘에 관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존 로웰이 뉴욕 월드 텔레그램에 기고한 것이다. 다음에 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의 주요 등장인물들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찰스 M. 슈와브는 카네기 철강회사 회장 앤드류 카네기의 오른팔로 불린 인물이다. 앤드류 카네기는 철강왕이라 불리며 미국 철강 생산량의 25%를 좌우한 회사의 회장으로 막강한 힘을 휘둘렀다. JP 모건은 월스트리트의 힘있는 은행가로 20세기 초 미국의 주요 기업 대부분의 재정을 좌우지했다. 20세기 초 경제, 상업, 산업 분야는 불과 100여 명의 인물들이 지배했으며 이들 대부분이 미 전역을 연결하는 철도와 관계되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이들은 그 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뉴욕 월드 텔레그램 지의 독자라면 잘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믿을 때 발생하는 힘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당대 수많은 신문기사에서 사용되었던 거친 글쓰기 방식의 멋진 예이기도 하다. 10억 달러를 얻어낸 연설. 1900년 12월 12일 밤 미국에서 손꼽히는 부호들 80여 명이 5번가에 위치한 유니버시티 클럽 연회장에 모여 있었다. 서브 출신의 한 젊은이를 축하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 중 자신이 미국 산업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 이 연회는 J. 에드워드 시먼스와 찰스 스튜어트 스미스가 얼마 전 피츠버그를 방문했을 때 찰스 M. 슈와브의 후원 접대를 받은 데 대한 답례로 열린 것이었다. 이 38살의 철강업자가 동부로 오자 동부 재계에 소개해 주려고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이들은 그가 만찬 자리에서 서두르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에게 뉴욕 사람들은 배를 채우고 나면 연설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을 테니 철강업자들, 외고관들, 제조업자들을 지루하게 하고 싶지 않으면 15에서 20분 내로 예의 바르게 연설하고 자리를 뜨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슈와브의 오른쪽에 앉은 존 피어폰트 모건조차도 귀족적인 예의를 갖춰 자리만 채우려고 만찬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언론사들이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특별히 기사할 것은 없는 자리였다. 2명의 주최자와 대단한 초대객들은 평소처럼 코스 요리를 즐겼다. 대화는 적었고 다들 절제된 태도를 보였다. 슈와브는 머난 거일 나에 은행에서 경력을 쌓은 주식 중개인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만찬이 끝나기 전에 재계의 건물인 무건을 비롯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고
그 자리에서 앞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일 US 스틸사가 잉태되었다. 찰스 스와브가 그날 만찬자리에서 했던 연설이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역사가들은 통탄할지도 모른다. 문법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았지만 경구들과 재치 있는 말로 가득한 편안한 연설이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미뤄두고라도 이 연설은 5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참석자들 모두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다. 연설은 90분이나 이어졌지만 식사가 끝난 뒤에도 참석자들은 슈와브의 주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무건은 연사를 창가로 끌고 가서 높고 불편한 의자에 앉아 다리를 달랑거리면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슈와브의 매력이 마술을 부리긴 했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철강업계 확장에 관한 정교하고도 깔끔한 그의 계획이었다. 당시에는 비스킷, 철강, 철근, 설탕, 고무, 위스키, 석유, 풍선껌 회사들이 기업 합병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모건에게 엉성한 철강업계 트러스트 계획안을 들고 와 관심을 끌려고 했던 상황이었다. 당시 미국의 신생 기업들 중 많은 수가 무척이나 빨리 성장했기 때문에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급속한 확장에 투입하는 자금이 커지면서 막대한 채무를 짊어지고 있었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물가 하락에 맞서야 했다. 파산 직전에 이른 사업체들도 많았다. 많은 기업에 있어서 탈출구는 관련 산업군에 있는 다른 회사들과 손을 잡는 것, 즉 트러스트 기업 결합이었다. 트러스트는 1890년에 통과된 셔먼의 반트러스트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되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산업을 독점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었고 트러스트가 안 된다면 그 비슷한 것이라도 만들려고 했다. 트러스트를 세울 대기업에 필요한 것은 현금이었다. 효율적으로 산업군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회사들을 가급적 많이 사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JP 모건은 이런 인수합병 작업에 필요한 돈을 대줄 은행가였다. 투기꾼인 존 W. 게이츠도 트러스트와 관련한 제안을 한 적이 있었지만 모건은 그를 믿지 않았다. 시카고 주식거래소의 중개인 빌과 짐은 크래커 제조회사와 트러스트를 결합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전적이 있다. 신실한 척하는 시골 변호사 엘버트 H. 게리도 그 일을 구상했지만 큰 인상을 주지 못했다. 그런데 슈와브와 웅변은 JP 모건을 사로잡았다.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던 무척이나 대담한 금전적 약속을 확실하게 향상한 덕분이었다. 슈와브 이전까지 이 프로젝트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헛된 망상으로 여겨졌다. 수많은 작은 기업들,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던 회사들이 경제적 매력에 이끌려 거대하고 독점적인 조합에 들어가는 일은 이미 한 세대 전부터 있었다. 업계의 무법자 존 W. 게이츠의 계책으로 철강 업계에서는 이미 아메리칸 스틸 앤드 와이어사가 설립되었고 게이츠는 모건과 손을 잡고 페더럴 스틸사를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앤드류 카네기의 거대한 트러스트 조직, 다시 말해 53개의 파트너사가 연합해 운영되는 수직구조의 트러스트 조합에 비하면 어떤 조직도 존재감을 발휘할 수 없었다. 다른 조직들이 핵심 사업을 통합하려고 했지만 모두 합쳐봐야 카네기의 조직에는 입자국도 내지 못할 것이었다. 모건도 이 사실을 잘 알았다. 노회한 괴짜 스코틀랜드인인 카네기 역시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앤드류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방직 공장에서 주당 1.2달러를 받으면서 실 갚는 일을 하다가 전신을 전달하는 사한 일을 하게 되었다. 그가 미국 실업계의 거물이 될 준비는 이때부터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네기는 전신을 보내는 방법을 독학으로 터득했고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장의 개인 비서이자 전신 기사 자리를 얻어냈다. 오래지 않아 피츠버그 지부의 감독관이 되었고 이 일로 철도 차량 제조업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될 풀먼사의 초기 투자자가 되었다. 풀먼에 대한 투자와 몇 차례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로 카네기는 사업을 일으킬 자본을 손에 넣게 되었다. 남북 전쟁 막바지 무렵 카네기는 철도 업계를 떠나서 기차, 철교, 교량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그는 다른 철강소를 지배할 힘을 얻었고 용광로에 공급할 탄전과 광석을 운송할 선박과 철도를 소유하게 되었다. 카네기는 수직적 통합 구조와 최신 제조 기술을 도합하여 최저가의 최상급 철을 납품했다. 철강 가격을 톤당 140달러에서 20달러까지 낮춘 것이다. 1899년에 카네기 스틸은 미국 내 철강 생산량의 25%를 담당했다. 중소 철강 제품 제조사들은 카네기의 회사와 경쟁할 수 없었고 그래서 JP 모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모건은 자금을 지원하고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을 한데 모았다. 이들의 계약에는 카네기사에서 원자재를 사지 않을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카네기는 중소회사의 연합에서 밀려나지 않았다. 오히려 철강 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을 인수하거나 설립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카네기는 모건이 결집한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잠식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처음에는 놀라고 분노했다. 그 시도가 무척이나 대담해지자 카네기는 혈압이 치솟다 못해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졌다. 그는 경쟁사가 운영하는 모든 공장을 똑같이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때까지는 철사, 파이프, 철근, 철판에는 관심이 없었다. 기업이 완제품을 생산하도록 원자재인 철강을 납품하는 데 만족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슈와브와 함께 적들을 궁지에 몰아넣을 계획을 세웠다. 따라서 슈와브의 연설에서 모건은 트러스트가 지닌 문제점에 대한 답을 찾았다. 카네기의 트러스트를 끌어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제대로 된 트러스트가 아니었다. 사과가 빠진 사과파이인 셈이었다. 1900년 12월 12일 밤 슈와브는 연설에서 화가 나지는 않았지만 카네기의 제국을 모건의 그늘로 가져올 수 있다는 암시를 담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철강산업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철강산업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각 부분을 특화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공장들을 정리하여 이익 창출에 집중하고 원자재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 체계를 경제적으로 일원화하고 해외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요지였다. 더 나아가 슈와브는 관습적으로 노략질하는 노회한 기업들에 대해 언급했다. 슈와브는 이들의 목적은 독점 기업을 만들어 가격을 올리고 높은 배당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행태를 진심으로 비난했다. 모든 분야에서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르짖던 시대에 이런 시스템은 시장을 제약할 뿐이었다. 철강 가격을 낮추면 그 어느 시기보다 시장이 확장될 것이다. 철강 소비량이 많아지면 시장이 생겨나고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잡아먹을 수 있다. 사실 슈와브는 깨닫지는 못했지만 현대의 대량 생산 전략을 주창하는 셈이었다. 그날 밤까지만 해도 모건은 카네기가 경쟁 트러스트 회사를 설립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할 테고 카네기는 회사 주식을 팔아서 그 자본을 확보해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슈와브는 카네기가 모건의 트러스트에 대항하기 위해 월스트리트로 가서 자금을 모으는 것보다 자신의 사업체를 매각하는 데 더 구미가 동할 것이라는 사실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었다. 유니버시티 클럽의 그날 저녁 만찬은 그렇게 끝이 났다. 모건은 집으로 돌아가서 슈와브와 장밋빛 예측을 곰곰 생각해봤다. 슈와브는 피츠버그로 돌아가서 카네기 프로젝트라는 철강 사업에 착수했다. 게리와 나머지 사람들도 주식시장으로 돌아가 계속 추이를 지켜보았다.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모건은 한 주 동안 슈와브가 제시한 계획이 합리적인지 가늠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마음에 걸리는 게 없다는 확신이 들자 그는 슈와브를 불렀다. 젊은이는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트러스트 주도자인 슈와브가 일가의 제왕과 은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을 카네기가 달가워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카네기는 월스트리트에 발조차 들이지 않겠다고 할 만큼 그것을 싫어했다. 그래서 중재인으로 존 W. 게이츠가 쥐목됐고
슈아브가 필라델피아의 벨뷰 호텔에 머물 때에 맞춰 모건이 그 자리에 우연히 등장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슈아브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모건은 갑작스레 병이 나서 집에 들어넣었고 슈아브는 뉴욕으로 가서 모건의 저택 서재에서 회동하게 되었다. 오늘날 몇몇 경제사가들은 이 드라마는 시작부터 끝까지 앤드류 카네기가 깔아놓은 판이라고 믿는다. 슈아브를 저녁 만찬에 부르고 유명한 연설을 하게 만들고 일요일 저녁에 슈아브와 월가의 재앙이 회동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 노회한 스코틀랜드 노인이 안배했다고 말이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정반대다. 슈아브는 이 거리를 성사시키자는 전화를 받았을 때 카네기가 외도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도 알지 못했다. 게다가 카네기는 이들에게 조금도 호감이 없었다. 하지만 슈아브는 그와의 회동을 성사시켰고 손수 쓴 문서 6장에 자신의 생각을 물리적 가치로 표현했다. 테로이 재편된 철강 업계에서 핵심 기업으로 부상할 철강 회사들의 잠재적 수익을 산출한 것이다. 내 남자는 밤새도록 이 수치들을 검토했다. 물론 그 수장은 돈을 신성시하는 돈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지닌 모건이었다. 여기에 그의 귀족적인 파트너 학자이자 신사인 로버트 베이컨이 그와 동행했다. 세 번째로는 모건이 투기꾼으로 여기며 경멸했지만 유용한 인물이었던 존 W. 게이츠가 자리했다. 네 번째가 슈아브였다. 슈아브는 누구보다 철강 생산과 판매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누구도 이 피츠버그 남자가 도출해낸 수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가 어떤 회사가 가치 있다고 말하면 그 회사에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 또 슈아브는 자신이 지목한 기업들만 이 트러스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모건의 넓은 어깨에 의탁하려 드는 무임승차자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어떤 트러스트도 자신의 계획을 모방할 수 없으리라고 확신했다. 동이틀 무렵 모건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쭉 폈다. 이제 딱 하나의 질문이 남아 있었다. 앤드류 카네기가 회사를 매각하도록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해보겠습니다. 그가 매각하게끔 한다면 그 문제는 자네에게 일임하겠네. 거기까지는 순조로웠다. 하지만 과연 카네기가 사업체를 매각할까? 얼마를 부를까? 무엇으로 지불 받으려 할까? 공동소유를 하자고 할까? 주식을 달라고 할까? 채권으로 받겠다고 할까? 아니면 현금일까? 누구도 현금으로 3억 달러를 끌어모을 수는 없었다. 1월의 어느 날 웨스트 체스터로 이어지는 세인트 앤드류스 황무지가 추위에 얼어붙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은 날씨에 앤드류 카네기는 골프를 치고 있었다. 추위를 견디려고 스웨터를 두껍게 껴입은 카네기 곁에서 슈아브는 평소처럼 분위기를 띄우며 계속 떠들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단어는 한마디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근처에 있는 카네기의 작은 쉼터로 옮겨 몸을 녹이고 안락함을 즐겼다. 그곳에서 슈아브는 유니버시티 클럽에서 80명의 백만 장자들을 홀렸던 설득력을 발휘하여 편안한 은퇴 생활에 관한 빛나는 약속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드러내놓고는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은퇴한 노인의 사회적 위치를 만족시킬 만한 수백만 달러짜리의 약속이었다. 카네기는 결국 두 손을 들었고 종이 한 장에 숫자를 써서 슈아브에게 건넸다. 좋아, 이 가격이면 팔지. 종이에는 4억 달러가 적혀 있었다. 슈아브가 예상한 3억 2천만 달러와 비슷한 수치였다. 2년이 지나며 자본 가치가 상승한 것을 감안하여 8천만 달러가 추가된 정도였다. 나중에 대서양 횡단 여객선 간판에서 이 스코틀랜드인은 모건에게 아쉽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1억 달러 더 요구할 걸 그랬어. 그러셨더라도 기꺼이 지불했을 겁니다. 모건이 즐겁게 대꾸했다. 이 사건을 일대 파란을 몰고 왔다. 영국의 한 통신사는 이 거대한 철강 조직 때문에 해외 철강 업계의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썼다. 예일 대학의 헤들리 총장은 국가의 규제를 받지 않는 한 이 트러스트는 다음 25년 동안 워싱턴에 재앙이 되리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주가 조작의 달인인 킨이 본격적으로 공개된 주식을 싹쓸이했고 그렇게 넘친 물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흡수되었다. 그리하여 카네기는 수백만 달러를 가졌고 모건의 신디케이트는 6,200만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게이츠부터 게리까지 관련자들 역시 수백만 달러를 취했다. 38살의 찰스 슈와브 역시 합당한 보상을 받았다. 그는 새로운 회사인 US 스틸사의 사장이 되어 1930년까지 회사를 운영하다 US 스틸을 떠난 뒤에는 초거대 기업인 베슬리엠 스틸의 사장이 되었다. 붙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US 스틸사의 설립에 관한 이야기는 열망이 어떻게 물리적 형태로 바뀌는지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 초거대 기업은 한 남자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졌다. 작은 철강 공장들을 끌어모아 재정적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계획 역시 이 남자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졌다. 그의 믿음, 열망, 상상력, 끈기는 US 스틸사를 일군 재료가 되었다. US 스틸이 합법화된 뒤 철강 공장들과 설비들은 자연스럽게 인수합병되었다. 하지만 꼼꼼하게 분석해보면 이 회사가 얻어낸 자산의 가치는 약 6억 달러 정도 증가했다. 모두 하나의 관리 체계 아래 회사들을 통합한 일 그 한 가지 변화에서 일어났다. 다시 말해 찰스 슈와브와 아이디어와 모건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이 6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 수익을 발생시킨 것이다.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기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 아닌가? US 스틸사는 번창하여 미국에서 가장 힘이 있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으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철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부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얼마만큼의 부를 얻을 수 있는지는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믿음은 한계를 없앤다. 당신이 지나는 길에 대해 어떤 값을 부르고 싶을 때, 삼가 흥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사실을 기억하라.